제 이름과 계좌번호와 동네의 혀끝이 같은 순간에 터졌습니다. 새벽 화면을 켰을 뿐인데 아파트 단톡방 사건이 제 인생을 뜯어발기듯 흔들었습니다. 숫자 몇 개가 칼날이 되는 방법을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칼끝 앞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조심스레 누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58살입니다. 큰 도시는 버거워서 바닷바람이 닿는 변두리 아파트에 정착했고, 아이 둘을 보내놓고 나니 집은 생각보다 넓고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회사의 회계 파트에서 일했고, 저는 동네 복지관 봉사와 아파트 게시판 정리를 도맡으며 지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했고, 저 스스로도 제 인생이 무난하게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잔소리를 하면 가끔은 울컥했지만 참고 넘기면 다 지나간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믿음에 빈틈이 생긴 건 동생 문제부터였습니다. 저희 집은 남매 둘이고 남동생 영수는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엄마 흉내를 내며 영수를 키웠고 어설픈 엄마 노릇이 오래 습관처럼 남았습니다. 영수가 작은 가게를 내서 버텨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렸지만 결국 응원했습니다. 문제는 장사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여기저기 매운 카드 대금이 산처럼 쌓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제 돈 문제라는 말이 가슴을 찍듯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모아두던 비상금을 조금씩 보태기도 했고 영수에게는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다독였습니다. 그 작은 비상금이 씨앗처럼 증식해서 나중에 저를 덮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시댁과의 온도 차이는 그때부터 더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집안일과 돈 문제에 엄격했고 저는 늘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림을 쥐고 싶었지만 시댁은 제가 결정하면 일단 틀린 결정이라고 단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장보기 영수증을 모아둔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적지 않은 계산표가 깔끔한 필체로 정리돼 있었고 제품을 떠난 번호들이 낯선 눈초리 아래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종종 기억을 놓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자꾸 들으면 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시월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지칭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굴 속을 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파트 게시판 관리와 공지 정리를 제가 맡게 됐고 저는 단톡방에 분리수거 일정과 주차 점검, 엘리베이터 수리 일정을 성실히 올렸습니다. 단톡방은 복잡하고 시끄러웠지만 저는 다루는 법을 나름 익혔습니다. 누구는 고맙다며 이모티콘을 보내왔고 누구는 관리비가 비싸다고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다 상처일 뿐이라고 넘겼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톡방이 공동체의 작은 광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단톡방에 아파트 유지보수 업체 환급 내역이라는 제목과 함께 엑셀처럼 보이는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그 옆에는 제 이름과 계좌번호 일부가 흐릿하게 가려진 듯 드러나 있었고 입금과 출금이 몇 번씩 오갔다는 흔적이 번호와 날짜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말하라는 듯 제 이름을 여러 번 태그했고 누군가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제 인생을 단정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떨려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두통이 시작되었고 현관문 도어록이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처음 한 일은 통장과 계좌 내역을 모조리 출력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은행 창구에 앉아 잔잔한 문양의 비닐 커버가 씌워진 종이를 넘기는데 제 이름 아래로 익숙지 않은 거래 제목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누르지 않은 이체들이 있었습니다. 메모란에는 익명으로 처리된 글자들이 줄 맞춰 서 있었고 몇몇 줄에는 제 기준으로는 생소한 이모티콘을 연상시키는 약칭과 산발적인 띄어쓰기가 보였습니다. 그 띄어쓰기는 무심코 보면 별것 아니지만 저에게는 누구의 손끝인지 곧장 떠오를 만큼 특이했습니다. 저는 가위로 자른 듯 결심하고는 영수에게 돈을 보탰던 날짜와 수시로 벌어진 이체 날짜를 한 장의 종이에 비교해 적었습니다. 날짜는 이상하리만큼 교차했습니다. 사람들은 단톡방에서 영수 이야기를 했고 저는 영수가 모욕당할까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갈등은 그날 이후 더 깊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면 눈길이 흔들렸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이 생경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제 등 뒤에서 낮은 소리가 오갔고 관리사무소 앞의 게시판은 따뜻한 종이 냄새 대신 서늘한 오해의 기운으로 덮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해졌고 시댁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말이 직설적으로 던져지지 않아도 저는 뼈에 새겼습니다. 저는 어둡고 조용한 집에서 알림을 끄고도 소리에 쫓겼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같은 강도로 흔들렸고 알림을 지웠는데도 공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다가 제 입술이 알려주지 않은 말들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했습니다. 그 사이 영수는 제 앞에서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더는 도울 수 없다고 마음속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는 얇아도 깊었습니다. 영수가 힘들다며 보내온 짧은 문자들을 가슴에 꽂아두었고 저는 그 문자들보다 더 짧은 한숨으로 대답했습니다. 형제 돈 문제라는 내 글자는 전보다 무거워졌고 제가 그 무게에 도둑이 된 듯한 죄책감이 매일 새벽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후회마다 괄호를 쳤습니다. 비상금을 몰래 도왔던 그날을 후회했고 시댁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던 순간을 후회했고 단톡방 공지를 막겠다고 나섰던 처음의 든든함도 후회했습니다. 후회의 집합은 두꺼운 사전처럼 거실 소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스스로를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손목을 감싸 쥐고 종일 종이와 휴대폰 화면을 오가며 기록을 재정렬했습니다. 계좌이체 시간대와 제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나란히 놓고 보니 제가 지하철 역사에 있었던 시간과 은행 거래가 이루어진 시각이 겹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위치와 제 계좌가 움직인 경로가 모순처럼 맞물렸습니다. 그 모순은 단서일 수도 있고 무의미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원했고 사실은 늘 숨으니까요. 그 즈음 시댁은 저를 향해 더 정교해진 문장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기억을 동일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자주 돌아왔고, 제가 순간적인 판단력 결핍을 보인다는 평가가 더해졌습니다. 제가 어질러 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정리하지 못한 것이라는 진단도 뒤따랐습니다. 집에 오면 잔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평가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에 제 존재가 깎여 나갔습니다. 저는 어떤 날은 제 존재가 얇아져 벽지와 하나가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텐데 사람의 말 앞에서는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혼자에게 물었습니다. 시월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그때 제 속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그 와중에 아파트 단톡방에서는 부조금과 축의금, 공통비 환급이 오가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과거 특정 업체의 환급이 제 계좌로 잘못 들어간 흔적을 끌어왔고, 저는 그 흐릿한 글자 속에서 제 이름을 다시 보았습니다. 제가 회원 명단을 정리하던 때 사용했던 서체와 비슷한 글씨체가 화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눌러도 글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아려올 때까지 화면을 문지르고도 오해는 문지르면 커진다는 교훈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바늘집과 재봉틀용 기름병을 꺼내어 바닥에 놓았습니다. 별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였겠지만 제게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재봉틀 바닥에 깔아두었던 오래된 갱지 봉투 한 장이 손에 걸렸습니다. 겉면 모서리에 작은 점 3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찍던 어른의 버릇이 보였고, 저는 그 점들을 보는 순간 손끝으로 주인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고 얇은 메모지 몇 장이 겹겹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모임 계좌들로 보이는 번호가 통일된 방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몇 장에는 제 이름이 괄호로 묶여 있었고, 낙서처럼 요약된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수의 이름이 오타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오타는 시어머니가 한글 속 받침을 종종 빼먹는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필체를 보고 제 등줄기를 타고 시근물이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계좌, 입출금 내역에 있었다는 그 독특한 띄어쓰기와 약칭의 패턴, 그리고 메모지의 버릇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 들어갔습니다. 결정적 단서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림은 새로 그려졌습니다. 저는 단지 영수를 돕기 위해 비상금을 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계좌를 중심으로 누군가가 돌려서 돈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유포된 도표는 진실의 일부를 짜깁기 한 것이었고, 일부는 명백히 의도된 착시였습니다. 저는 이체 시간과 위치, 봉투의 메모지,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은 내역서 위의 점들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사람들이 집에 왔던 특정 날짜와 제 서랍을 정리하겠다며 집안 물건을 모두 꺼내 놓았던 그날이 의심스러운 이체들이 처음 발생한 날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혀끝 같은 조각들을 맞추며 마침내 하나의 문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아파트의 공통비를 훔친 도둑이 아니라 시댁이 제 계좌를 타고 돈을 씻어내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집안에 묵혀두었던 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주 쓰던 수법과 습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메모지에 띄어쓰기와 숫자 표기, 특정 날 벌어진 집안 대청소라는 명목, 그리고 엑셀 이미지처럼 보였던 단톡방의 도표가 같은 집에서 나온 방식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제 봉틀 아래 봉투에서 발견한 메모지, 그 작은 종이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입을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읽었습니다. 비자금 세탁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쓰디쓰게 녹았습니다. 저는 제 남은 신뢰를 털썩 놓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제 계좌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안내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이 날짜, 이 시간, 이 사람들. 저는 아파트 대표에게 조용히 파일을 전달했고, 서버 관리자에게 단톡방의 유포 경로를 추정한 기록을 맡겼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저는 한 줄의 대사 없이 진행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종이 위에서만 움직였습니다. 뉴스처럼 와 닿는 파장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단톡방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일부 이웃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손바닥처럼 한쪽으로만 깔끔히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없이 안부를 묻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더욱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살얼음장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서면 더 이상 설명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설명을 원하는 곳이 아니라 판결을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모든 금융 기록에서 시댁의 접근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통장 도장과 신분증을 각 다른 서랍에 넣고 서랍마다 다른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휴대폰 인증은 제 손끝으로만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영수에게는 제 사정을 설명하는 짧은 글을 전했고 더는 도울 수 없어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영수는 저보다 더 단단해졌고 본인의 빚은 본인이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제 뼈대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단톡방은 며칠 동안 잠잠했고 제가 올리던 공지는 다른 사람이 올렸습니다. 저는 게시판 담당에서 물러났습니다. 떠나는 인사는 최소한으로만 남겼습니다. 대신 복지관의 아이들 숙제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잡던 작은 손들이 제 흔들린 마음을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손들의 힘으로 과거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숫자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후회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단단했다면, 시댁의 잣대를 제 인생의 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영수에게 돈을 보태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단톡방의 소문 앞에서 눈을 고쳐 뜨며 바로 진실을 내보였다면, 혹은 제가 제 자신을 더 크게 사랑했다면, 저는 매 순간 무수한 가정법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교훈을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망을 낳기도 한다는 사실을. 저는 교훈 쪽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톡방 사건은 지금도 제 손등에 남은 작은 흉터처럼 문득 떠오릅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서면
저는 가끔 그때의 저를 봅니다. 당당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저는 그 사람에게 매일 조금씩 힘을 보탰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의를 지키되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 거리는 불신의 길이이자 제 존엄의 길이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저는 그의 침묵이 저를 규정하지 못하게 두지 않습니다. 저는 제 문장을 제 손으로 씁니다. 어떤 날은 관리사무소 앞 화단의 흙냄새가 예전처럼 따뜻합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저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저는 괜찮아지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단톡방을 열어 공지를 훑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의견과 감정이 넘실 때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 위에 제 이름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게, 그러나 굳이 앞서지도 않게. 여러분, 돈 한 줌이 가족의 손을 거치는 순간 그 돈은 의미를 넘어 권력이 되고 권력은 종종 누군가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저는 제 입을 닫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실은 소리 지르지 않고 단지 오래 버틸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오해와 침묵과 가스라이팅이 겹치는 순간 무엇을 먼저 지키시겠습니까?